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 삶이 정말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서입니다. 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기다리는 일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죠. 한국 사람들은 의뢰하는 말로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또 연락할게요, 기다려주세요 등을 인사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더욱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기 어려워했죠. 하지만 제가 이 단어를 싫어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하기는 싫어서 그냥 별난 사람으로 남는 선택을 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하는 기다리라는 말을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듣게 되어도 겉으로는 그냥 알았다고만 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을 절대 지킬 리 없다고 생각하곤 했죠. 한편으로는 무시한 일도 있었고요. 이렇게 제가 그 말을 흘려듣는 것을 넘어 무시하게 된 것에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저에게 그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말을 남기고 제게 돌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몇 개월 일한 뒤에 오겠다던 아버지의 약속은 기다리라는 약속을 저버린 첫 번째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어려워진 살림에 배를 타서라도 어머니와 저를 먹여 살리겠다며 나갔어요. 말만 들으면 누구나가 이 사람이 정말로 가정적인 사람이구나, 가족을 위한 의지가 높은 사람이구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을 나간 아버지는 두 번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소식도 없었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계속 기다리셨어요. 제가 커가면서 점점 들어가는 돈이 많아져도 아버지를 믿고 기다렸죠. 그런 아버지를 잊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가 핸드폰 번호를 바꾸면서였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그날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셨다고 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평소와 같은 통화 대기음이 아닌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 소리였죠. 처음에는 어머니도 내가 잘못 걸었겠지 싶어서 계속 확인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의 바람에도 아버지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적을 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은 아버지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어머니는 배신을 당한 것을 울적해한 것도 잠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 막막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고아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외가의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가 오래라 지금에 와서 연락을 하기도 힘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선택한 곳은 제 친할머니였어요. 다행스럽게도 자기 자식이 우리를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던 할머니는 저와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의 품 안에서 당분간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큰 와중에 다시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남아있던 손주가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을까요?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병에 걸려 쓰러지셨거든요. 풍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던가요? 풍을 맞은 친할머니는 움직이는 일조차 힘들어지게 되었고 그런 할머니를 돌보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밖에 없었죠. 어렸던 난 왜 우리 할머니는 계속 누워서만 보내야만 하는 걸까 하면서 생각하곤 했어요. 어린 나이였던 것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다 움직이고 사는데 할머니는 누워만 있으니 신기했을 것 같네요. 어머니는 할머니를 돌보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그나마 돈에 쪼들리는 생활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저도 할머니 집에서 지냈을 당시의 기억은 행복한 기억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할머니와 함께 보내던 단란한 시간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친척들 때문이었죠. 삼촌과 고모들은 할머니가 풍이 오고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듣고서는 한 걸음에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전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정말 반가웠지만 찾아온 어른들의 목적은 우리 가족의 어려움이 아닌 돈이었어요.
그들은 할머니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달려온 것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날 달려왔던 친척들이 엄마에게 한 소리가요. 먼저 삼촌은 이렇게 말했죠. 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재산을 받으려고 들어? 너 우리 형이 버리고 집 나갔다면서. 그런 주제에 이렇게 엄마 집에 기어들어와서 한몫 챙기려고 들어? 고아년 받아줬더니 아주 은혜를 원수로 갚네. 이런 식으로 엄마를 돌봤다고 재산 하나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되지. 고모들도 이에 질세라 삼촌의 말에 뒤이어 소리쳤고요. 삼촌 말이 맞다. 너란 애는 정말 오만정이 떨어져. 엄마가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한테 소식 하나 없이 조용히 지내? 이래서 어미압이 없는 것들이란 대체 뭘 받아내고 싶어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여기서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야? 우리 오빠가 너 버렸으면 좋게 알아듣고 꺼졌어야지. 이제 남남이나 다름없으면서. 맞아. 속 보이는 짓은 적당히 하고 짐 싸서 나가. 우리 엄마 재산이랑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잘 정리할 테니까. 언니랑 오빠 말처럼 넌 피로 이어진 우리 진짜 가족도 아니잖아. 여기 네 자식은 우리 피를 이었으니 놔두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애 내보내게 어서 도와주세요. 집 밖으로 쫓겨나던 엄마는 제게 소리쳤죠. 아가, 엄마 꼭 너 찾으러 올 거니까 울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내가 너 꼭 찾으러 올 거야. 할머니의 똥기저귀를 갈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곁을 돌보던 어머니는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그들은 어머니가 할머니의 재산을 탐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어린 저도 다 알고 있었죠.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할머니의 장례식까지 찾아와서 빌고 빌었어요. 어린 제 앞에서요. 삼촌, 고모들, 우리 이러지 말아요. 제가 무슨 재산이 가지고 싶어서 어머님을 돌봤겠어요? 그 이가 집을 나가고 나서 저도 아이랑 같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저도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맞아요. 전 당신들 말처럼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들과 교류도 없어서 고아나 다름없어요. 그런 제게 아이와 함께 머물 수 있던 곳은 오직 어머님 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풍으로 쓰러지셨던 거고요. 저도 병수발하느라 날마다 바쁘고 그래도 우리 입에 풀칠할 거는 내가 마련해야 한다 싶어서 일도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왜 어머니 재산을 탐하겠나요? 제가 재산을 탐했으면 애당초 어머니 통장에 재산 다 들고 날랐지요. 그러니 제발 아이만은 돌려주세요. 제 아이예요. 당시에는 어머니가 하는 말의 전부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쳤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친척들은 그리 만만한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왜 네 사정까지 알아야 하지? 그리고 네가 애를 데려가고 싶으면 지금 네 쓸모를 여기서 증명해. 네 능력으로 우리 핏줄을 잘 키울 수나 있겠어? 너 같은 고아가 말이야. 그리고 네가 우리 엄마 돈을 노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증거도 없이 어떻게 네 말만 믿고 그렇습니까 하고 믿을 수 있겠냐고. 이미 떠나신 분 속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당장 여기서 나가. 고모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지 않으면 저를 데려갈 수 없다며 엄마 울면서 어머니를 찾던 저를 절대 놓아주지 않았어요. 옆에서 고모와 삼촌도 고모의 의견에 동조했고요. 어머니는 친척들에게 맹공격을 당하면서도 오직 저를 바라보며 울부짖었죠. 아가, 엄마 말 잊지 마라. 엄마가 널 두고 가고 싶어서 여기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꼭 엄마를 믿고 기다려주렴. 저는 장례식장 이후로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친척들의 손에 의해서 말이죠. 한동안은 저도 엄마 하면서 울면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내 내가 이렇게 울더라도
어머니는 나를 찾아오지 않는구나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제게 기다려달라는 말을 싫어하게 된 두 번째 사건이 끝이 났습니다. 혼자가 된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지 예상하신 분들 있을까요? 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친척들 사이에서는 누가 저를 키우냐 마냐의 문제로 한참을 싸우셨죠. 그러다 결국에는 큰 고모가 저를 맡아서 키우겠다며 제 다음 거처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큰 고모의 집이 되었고요. 그날 이후로 큰 고모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제가 큰 고모의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큰 고모는 틈만 나면 제게 이렇게 말했죠. 네 엄마가 널 데리러 올 것 같아? 그녀는 너 따위는 관심도 없어. 괜한 미련 가지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내 말 들으면서 살아. 내가 들은 바로 네 엄이라는 사람은 이미 딴 남자하고 살림 차려서 잘 살고 있단다. 그 사람이랑 애를 안 가질 것 같아? 그리고 그 애가 태어나면 네가 눈에는 착이나 하겠어? 그러니까 미련 따위는 버려라.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로서 한 사람 몫은 다 해야 할 것 아니냐.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할 줄 알아야지. 당시 제 나이는 초등학생이었어요. 큰 고모는 어머니가 이미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고 내 엄마가 아니니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말을 밥 먹듯이 했죠. 그렇지만 어린 저는 어머니를 믿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은 아직도 기억에 남을 만큼 강렬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그런 큰 고모에게 매번 반항을 했어요. 고모가 뭘 알아요. 우리 엄마는 절대로 나 데리러 올 거라니까요. 엄마 자꾸 나쁜 사람처럼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 의지가 처음으로 꺾이게 된 날이 왔죠. 저랑 큰 고모의 둘째 아들은 같은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자식이 어떤 말을 큰 고모에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쟤는 부모도 버리고 간 고아래요. 부모도 없이 자라서 우리 집에서 빌어먹고 있는 기생충. 그래서 맨날 용돈도 우리 엄마한테 빌면서 타서 쓰고 밥도 구걸해서 먹는데요. 자기 엄마가 본인을 찾으러 올 거라는 기대감에 사로잡힌 고아.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잔대요. 이 말은 거짓은 아니었어요. 전 어머니가 나를 찾으러 올 거라는 희망에 매일 기다리고 또 기다렸으니까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점점 저를 없이 사는 거지에 고아라고 놀리기 시작했죠. 놀림을 당하고 나니 속에서는 응어리가 생기더군요. 이 모든 일이 어머니가 날 두고 가서 생긴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당신을 기다리면서 이런 놀림을 당할 이유도 없을 거라고 말이죠. 전 처음으로 어머니란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큰 고모의 말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는 저를 만나러 한 번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 생각해요. 어렸던 저는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입었고 기다려라는 말은 제게 기다리지 마라. 나는 널 속이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험이 되었죠. 포기를 하니 마음은 전보다 훨씬 편해지긴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가 나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두 저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그녀도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를 믿고 있었죠. 솔직하게 이제는 그냥 빨리 큰 고모 집에서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내가 눈칫밥을 먹고 살 바에야 그냥 혼자서 나가 살고 싶다고요. 전 집에 있다가도 큰 고모의 손님이 집을 방문하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거든요. 너 오늘 내 손님이 집에 온다고 했다? 내가 너 같은 고아를 짐덩이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소문이라도 나면 내가 얼마나 쉬운 사람으로 보이겠어? 그리고 내가 널 아무리 좋게 입혔어도 우리랑 비교하면서 헐뜯으려 할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손님이 가시기 전까지는 네 방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라. 알겠어? 내 말을 어긴다면 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돈도 벌지 못하는 나이였으니 큰 고모의 협박은 정말로 크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항상 큰 고모는 협박과 동시에 저를 회유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하나다. 너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야. 네가 이만큼 잘 큰 것도 누구 덕분이냐? 바로 여기 네 앞에 서 있는 내 덕분 아니겠니? 내가 아니었으면 그때 네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너를 데리고 갈 사람이 있었겠어? 그때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너를 챙기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있었기에 네가 이만큼이나 편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넌 크면 내게 효도하면서 살아야 해. 알겠어? 그러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되겠지? 이런 말을 하면서 항상 저를 세뇌시켰죠. 어른이 된 다음에 큰 고모의 행적을 더듬어 보니 이게 말로만 듣던 가스라이팅이 아니면 뭐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청소년에게 이런 식의 반복적인 주입은 세뇌라 말할 수밖에 없었죠. 전 그렇게 큰 고모의 집에서 큰 고모에게 실망하면서도 큰 고모를 미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20살이 된 저는 대학교도 포기한 채로 죽어라고 일을 했어요.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일을 나갔죠. 하루라도 빨리 큰 고모의 집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대학교야 나중에 사정이 나아지면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지금은 집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도 낭비할 수 없다는 심정이었죠. 이때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어요. 구인구직 사이트를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할 수 있는 곳에는 어디든 이력서를 넣었죠. 그렇게 시작한 일은 백화점 주차요원이었어요. 사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았어요. 공장과 같은 곳에서 12시간씩 일을 하면 월 300만 원 가까이는 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백화점 주차요원을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큰 고모의 집에서 너무 멀어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멀리 나가서 살다가 어머니가 나를 못 찾을까 싶어 너무 두려웠거든요. 내적으로는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생각은 쉽게 어머니와의 만남을 버리지 못했죠. 다행스럽게도 어렸던 저도 회사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친척들과는 다르게 입사할 당시 나이도 제일 어리고 막내였던 저를 형이나 누나들이 가족처럼 챙겨주었거든요. 사회에 첫 발을 내밀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준 것들도 이들이었어요. 제 혈연이라는 친척들이 아니라요. 첫 월급을 받은 날에는 형들이 저를 부르면서 하루 시간을 내라고 하더군요. 평소에도 저를 잘 챙겨줬던 형들이기에 힘들게 하루를 빼서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형들을 따라간 곳은 한 의류 매장이었어요. 야, 막내야, 너 첫 월급은 원래 뭘 사야 하는지 아니? 이런 곳에 와서 부모님께 드릴 내일을 먼저 사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잘 포장해서 부모님께 들고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성인이 될 때까지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야. 네가 무슨 사정으로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널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님에게 감사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 적당한 거 하나 골라서 사서 드려. 처음으로 듣는 말이었죠. 당연했어요. 저는 20살,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10대였으니까요. 물론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술도 먹지 못하는 10대였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나도 성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형들의 말에 처음에는 막막함이 가득했죠. 저는 부모라는 사람이 곁에 없었고 싫어도 싫어할 수 없는 친척들이 부모의 대신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큰고모에게 내일을 사다 주기는 절대로 싫었어요. 나이를 먹은 나도 알 건 다 알았거든요. 그들이 나를 절대로 제대로 키워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어머니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네이 한 벌만 사서 왔어요. 형들은 왜 한 벌만 사냐고 물었지만 저는 웃으면서 대답을 회피했어요. 그리고 제게 이런 사실을 알려준 형들에게 고마워서 밥을 사주려고 했어요.
이때 처음으로 부모님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형들도 처음에는 훨씬 어린 제게 밥을 얻어먹기 미안하다고 발을 뺐지만 귀여운 막내가 사준다고 하니 먹는다며 제게 부담되지 않는 가게로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이날이 제 생애 처음으로 행복과 감사로 가득한 날이었어요.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흘러 한 직장에서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을 한 곳에서 일하다 보니 직장에서의 직급도 점점 높아져만 갔죠. 그렇게 지낸 회사에서의 저는 짠돌이 주임으로 불렸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놀러 가자는 제안도 술을 마시자는 제안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뭐 술이나 담배, 커피 같은 기호품은 제게 사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필요한 최소 금액은 항상 사용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은 썼어요. 그게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돈을 아끼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아직도 못 이룬 꿈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어머니가 나를 찾으러 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데는 꿈이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지금은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꿈에서 어머니가 나를 찾으러 와서 세게 끌어안고는 했거든요. 잠에서 깨고 나서도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남아있는 느낌이 종종 들었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꿈을 처음으로 꾼 뒤로는 어머니를 위한 적금도 열심히 들었어요. 내가 나이가 들었듯이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서 어딘가 편찮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혹시라도 어디가 아프다고 하거나 살아가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언제나 도울 수 있도록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머니의 꿈을 꾼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회사에서 최고 선임의 자리를 꿰차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이제 과장님으로 불리면서 생각보다 높은 연봉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만큼의 책임도 따르는 자리에 부담감은 전보다 더해지긴 했죠. 그런 제가 맡은 구역은 백화점에서도 가장 까다롭다는 VVIP 주차 구역이었어요. 백화점에서는 최고 고객인 만큼 직급이 높았던 제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죠. VVIP는 보통 재벌들이 많았는데 인품이 좋은 분들도 물론 많았지만 회사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고객도 무척 많았어요.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백화점을 마치 본인이 대접받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마주친다면 정말 골치가 아팠어요. 하루는 이러한 손님을 맞은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야, 꿇어. 내가 여기 왔으면 무릎을 붙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해야지. 어디서 눈을 마주치려고 들어? 여기 백화점은 직원 교육을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이런 말은 거의 천사에 속할 만큼 수위가 낮은 말이고 더한 사람은 여기에 말하지도 못할 만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는 저를 노예처럼 부리길 원하는 사람도 있었죠. 야, 여기가 자리가 좋네. 여기에다가 내 차 주차해 놓고 차 안에 있는 쓰레기 다 정리하고 차 안도 깨끗하게 청소 좀 해놔라. 나 갔다 오는 사이에 정리가 안 된다. 너 바로 회사에다가 클레임 걸 줄 알아. 알아들었으면 실시. 이렇게 저를 청소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야, 직원, 달리기는 좀 하나? 일단 나 잘 기억해둬라. 이따가 나중에 내가 내려오면 얼른 뛰어와서 내가 든 짐 들어야 하니까. 너희 직원들이 월급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 다 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겠지?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자기 개인 비서처럼 부리려는 사람도 있었죠. 진상 고객들을 만나는 날 이런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얼마나 비참한 기분으로 일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었으니 꾹 참고 버티면서 일을 해왔죠. 그러던 어느 날 VVIP 입구로부터 범상치 않은 외제차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해서 마른 침을 꿀꺽 삼켰죠. 왜냐하면 발레 파킹을 맡기는 사람도 많았으니까요.
이런 고가의 차량을 운전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했거든요. 그렇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차량에는 기사분이 따로 있었어요. 한숨을 내쉬면서 주차장을 돌아보려고 다른 곳으로 걷고 있는데 고요한 주차장 사이로 끼익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설마 하는 생각에 헐레벌떡 그 차량이 향한 곳으로 뛰어갔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제 책임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았으니까요. 소리가 난 곳에는 굉장히 앳되어 보이는 기사가 머리를 쥐어뜯고 서 있었죠. 황망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내 도착한 저를 보고는 변명도 할 수 없겠다 싶었는지 소리치기 시작하더군요. 아, 어떡해. 이 5억이 넘는 차를. 난 끝장이야, 이제. 부모님도 없는 고아가 어떻게 이 차 수리비를 감당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떡하지? 절망에 빠진 청년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소리쳤는데 고아라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반응하게 되더군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청년의 잘못을 내가 감당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청년을 다독이기 시작했죠. 이번 일은 당신이 감당하기에는 큰일인 것 같군요. 제가 담당하는 주차장에서 생긴 일이기도 하니 우선은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모님이 오시면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제 처소로 오세요. 알겠죠? 청년은 울먹이던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연거푸 제게 감사하다며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고 그런 그에게 저는 괜찮다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저라고 돈이 많아서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모아놨던 목돈은 이런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모았나 보다 생각했죠. 저와 같은 처지의 청년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에는 마음 한구석이 걸렸으니까요. 이내 사모님이 돌아왔는지 청년이 조심스레 제가 쉬는 처소의 문을 두드렸고 그 비싼 차 앞으로 가서 우선 동생 같은 기사를 제 뒤로 세웠어요. 그리고 사모님에게는 내 실수라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죠.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것도 문제, 미안한 기색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요. 그래서 사모님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은 채 냅다 고개를 숙인 채 그녀가 내릴 말을 기다렸어요. 생각보다 큰일이었기에 차라리 정수리를 보이면서 그녀의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하겠다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정말로 비싼 차였기에 긁힌 자국을 본 사모님은 화를 참지 못하겠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비싼 차를 무슨 강단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죠? 당신이 이 차의 수리비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돈도 얼마 안 줄 것 같은 일을 하면서요? 그래도 처음에는 말로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리를 쳐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그녀는 이내 손을 올리려고 했죠. 그녀의 움직임에 저는 고개를 들어서 맞아주려고도 했어요. 한 대 맞으면 대부분 화가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곤 했거든요. 당신 같은 하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꿈도 못 꿀 차예요. 이거 수리하는 데만 해도 몇 개월이나 걸리는 줄 알아요? 한국에는 부품도 없는 차여서 외국에서 메케닉 불러와야 되고 부품도 받아야 된다고요. 손을 올리면서 소리치던 그녀는 제가 고개를 들자 말을 멈추고는 누그러진 듯한 목소리로 제 현재 상황을 자세하게 캐묻더군요. 왜 그녀가 나의 사정을 알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리겠다는 생각에 그녀의 물음에 쉽게 대답해 주었어요. 내가 큰 소리를 쳐서 미안했어요. 생각해보니 당신이 이 차의 수리비를 감당하기는 어렵겠군요. 그래서 말인데 당신 혹시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가족은 있나요? 아니면 먼 친척이라도 혹시 결혼은 하신 상태인가요? 한 집의 가장이라면 이런 일에는 끼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의 궁금한 점을 물으면서도 가벼운 훈육을 하려는 그녀의 말에 저는 덤덤하게 답했죠. 사모님이 미안해할 일은 아닙니다. 제 잘못이니까요. 저는 고아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해결해 줄 가족은 없죠.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들이 있다고 해도 이런 큰일이라면 누구도 나서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미혼입니다. 제가 책임질 가정은 없으니 제가 구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금액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 말을 듣던 사모님은 갑자기 입을 막으면서 밖으로 달려나가더군요. 마치 갑자기 속이 아픈 사람처럼요. 그런 그녀를 혼자 보낼 수는 없어 저도 그녀의 뒤를 졸졸 쫓아갔어요. 쫓아가면서도 드는 생각은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였어요. 무릎이라도 꿇으면서 빌어야 하나? 아니면 내가 가진 돈 전부를 말하고 호소를 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소리는 단 한마디였어요. 바로 죄송합니다였죠. 이 말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뛰어가던 사모님이 서럽게 울다 저를 보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놀란 저는 눈만 동그랗게 뜨고 그녀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하기는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여기서 죄송한 사람이 왜 너라고 생각해. 그리고 네가 왜 고아야. 너한테는 가족이 있잖아. 엄마라는 가족이 있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내가 빨리 못 찾아서 이렇게 너를 바라볼 면목조차 없는데. 그런데 왜 자꾸 네가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야? 도대체 뭐가 죄송한데? 전 이렇게 소리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생전 기다려도 볼 수 없었던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본 여자가 어떻게 아는 것인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렇게 서 있던 저를 잡으며 그녀는 다시 소리쳤어요.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바로 네 엄마라고. 내 아들,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해. 너를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해. 네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니, 내가 한 번이라도 너를 여기서 마주쳤더라면 너를 이렇게 늦게 찾을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아들. 그녀의 말에 평소에는 나오지도 않던 눈물이 두 눈에 흘렀어요. 그녀가 내 손을 잡은 순간부터 정말 아이처럼 울었죠. 당신이 정말 내 엄마야? 진짜 내 엄마가 맞냐고?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 왜?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우는 저를 달래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떼쓰는 아이처럼 엉엉 우는 저를 달래면서 말했어요. 내가 늦어서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몰라봐서 미안해. 내가 너에게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래도 이것만은 알아줘.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었는지를, 너를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 이게 사실인지 꿈인지 몰라서 그녀를 붙잡으면서 몇 번이고 물었어요. 지금 이건 꿈이 아니죠. 현실인 거죠. 이게 꿈이라면 저는 정말 앞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꿈이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제 반복적인 물음에도 그녀는 저를 안으며 등을 토닥이면서 말해주었어요. 이건 꿈이 아니라고. 네 앞에 서 있는 나는 현실이라고 말이죠. 이때 저는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사실도 잊은 채 그녀의 앞에서 1시간가량을 울었던 것 같아요. 울다가 지쳤을 때쯤은 민망함이 몰려오기 시작하더군요. 다 큰 남자가 한 여성에게 매달리면서 울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도 제가 울음을 그친 것을 보고는 오늘 일은 언제 끝나느냐 물었어요. 전 끝나는 시간을 알려주었고 어머니는 저를 기다리겠다며 근처 카페에 주소를 주고 마저 일을 하고 오라며 돌아서서 나갔죠. 이때까지도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을 끝나고 카페에서 어머니를 만날 때까지는요. 그렇게 만나게 된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는 뜻밖의 없어요. 내가 네 큰 고모라는 사람의 집에 매번 찾아갔었어. 그때마다 그 사람은 네가 집에 없다면서 오히려 나를 잘 키우고 싶으면
양육비를 내놓으라며 나를 협박했지. 그리고 내가 양육비를 가지고 가면 네 사진만 보여주면서 네가 잘 지내고 있다고, 다음에도 사진을 받고 싶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었어. 큰 고물을 해마다 찾아오던 손님은 바로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밖으로 나오면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냈던 거고요. 그렇게 찾아온 어머니에게는 저를 키우기 위한 양육비를 목적으로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양육비라고 부른 돈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 그런데 네가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아진다면서, 네가 20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무려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구나. 네가 대학에 들어갔으니 그 비용은 줘야 하지 않겠냐고. 나는 그래도 혈육이라 큰 고모가 너를 잘 돌보고 있을 줄 알았다. 그렇게 네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거의 아파트 한 채의 값을 가져오라고 했어. 이제는 졸업도 한 너를 위해서 곧 결혼을 하지 않겠냐며 나를 압박했거든. 정말로 얼토당토하는 금액이었지만 나는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너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라고 생각했거든. 너를 만나고 지금까지 생각해보니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는 내게 혈육이라고는 너 하나인 내 처지를 알고 있었으니 이렇게 협박을 한 것 같구나. 큰 고모는 저를 빌미로 어머니에게 엄청난 돈을 가져가고도 어떻게든 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많은 이유를 붙였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학교로 찾아오거나 했다면 만났을 수도 있었겠지만, 고모는 고3 때까지 매번 등하교를 직접 시켜줬기에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네 큰 고모가 갑자기 전화가 왔었어. 갑자기 온 전화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얼른 받았고, 나는 네가 갑작스럽게 외국으로 나갔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 그 뒤로는 네 소식을 전혀 알 길이 없어졌고, 내가 너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을 사용했는지 알면 너도 내 노력을 알아줄까? 난 살면서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것만은 네가 알아줬으면 해. 어머니는 제가 해외에 나갔다는 소식에 국내가 아닌 해외를 찾아서 헤맸다고 했죠. 그러다가 한국으로 들어왔고, 들어와서도 어떻게든 절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엄청난 행운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여태 한순간도 절 잊지 않으셨다고, 저를 찾아서 지금까지 헤매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아까 네가 고아라고 했을 때 이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겠니? 네 입으로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다 내가 못난 탓이겠지. 어머니는 제가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사실에 수많은 죄책감을 느낀 듯 했어요. 그런 어머니를 안고 저는 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도 우는 저를 안고는 함께 울었죠.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가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함께 향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어머니의 집에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돈 대신으로 받았다는 제 사진들이었습니다. 제 사진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고 다시 눈물이 흘렀고, 그런 저를 데리고 그녀가 향한 곳은 방이었어요. 여기는 네 방이야.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이것저것으로 꾸미다 보니 이렇게 되었지. 이때 깨달았어요. 그녀는 평생 나를 생각하며 살았구나. 나는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들어보니 같은 상황에 놓인 친구도 근처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사업도 함께 했고, 어머니와 집, 자동차도 같이 쓰면서 지내는 중이라고요. 그녀는 아들이 아닌 딸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전 어머니를 만난 날부터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매일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어머니가 해준 밥으로 찌운 살이 무려 7kg가 넘을 정도예요. 행복에 불어난 살이라 그런지 주변에서도 그런 제 모습이 전보다 훨씬 보기 좋다고 하더군요. 또 요즘에는 근처에 사는 이모의 일까지 한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30년 만에 만난 우리를 보고는 이모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언젠가는 이모의 딸까지 찾아서 함께 살 날이 오지 않겠어요? 제 기구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저와 같이 부모와 생이별을 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들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요. 언젠가는 인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엄마에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슴 아프게 했던 고모에게는 이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기로 했어요. 어쨌든 저를 키워는 주신 분이었으니까요. 참 씁쓸한 관계로 끝이 난 것 같아 아직까지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들긴 합니다. 고모도 언젠가는 본인이 잘못했던 일들을 반성하는 날이 오겠죠.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